20대 대선 선택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종료를 6시간가량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타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마지막 유세에서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요?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대선 D-1 오늘이 마지막 선거 유세 날입니다. 후보들 마지막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세 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힘을 싣는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요,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종착지는 모두 서울인 것 같습니다. 구정욱 차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서부터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를 거쳐서 청주를 지나 이제 조금 후면 7시 정도면 이렇게 서울 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이 안철수 후보는 서울에서 충청도를 도는 이렇게 유턴 유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와 대전을 거쳐서 밤 10시 정도에는 서울 홍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궤적을 걷고 있는데요.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를 지나 이 대전과 충청을 거쳐 이 마지막 유세는 이게 서울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자정까지 이 마지막 유세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문재인 후보 자, 지금 오늘 유세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지지가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확실한 정권교체, 압도적인 정권교체, 문재인으로 결정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됐나 됐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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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지지가 모이면 천지개벽의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표를 몰아주십시오. 대통령 돼서 뵙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일단 당선 자체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자, 지금까지 당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당선을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그 정치적 현실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금 더민주의 그 의석수가 이 120석이 조금 안 되는 119석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전국으로 취임하자마자 이제 국정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힘에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이 50% 가까운 또는 5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라면 이렇게 국민들이 나를 신임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국회도 좀 협조를 해달라. 네. 이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압도적인 지지라는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네. 51%라고 사실 50%를 넘은 최초의 87년 이후에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7년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538만 표 차로 이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야당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후보도 그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만 네. 지금의 압도적 지지는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의 확실한 승리를 굳어야 된다. 네. 혹시라도 심상정 후보나 혹시라도 다른 후보로 건너갈지 모르는 표들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함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문재인 후보가 어르신들을 향한 공약 하나를 약속했습니다. 어버이날을 휴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요, 하종대 위원님. 예. 이 어르신들, 즉, 보수층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한 공약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좀 얻기에는 충분한 공약이다 싶습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가 네. 20대, 30대 여기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기고 있거든요. 40대까지도 지금하고 이제 50대에서 약간 흔들리는 상황인데 네. 50대, 60대, 70대의 마음을 좀 잡는다면은 네. 아까 말한 바로 압도적 지지도 가능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5월 8일이니까 아마 그 날짜를 활용해 가지고 네. 그 5월 8일 어버이날도 휴일을 만들겠다 하는 아마 그 공약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 네. 압도적 지지라고 하면 과반수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만약에 40% 초반대
후보에서 승리를 한다. 이러면 압도적 지지라고 좀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바로 하루 뒤면은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노인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시켜주겠다. 예. 이런 것들도 근데 어르신들 마음을 사는 데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사실은 그런데 하거든요. 이제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고 안철수 후보도 그거는 똑같이 30만 네.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몇 퍼센트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하위 소득 50%나 70%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 2번이죠. 홍준표 후보의 오늘 마지막 유세 장면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문 후보 쪽에서 TK 보고 패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패륜 집단입니까? 아니죠? 에이, 그 놈들만. TV 토론하고 난 뒤에 SNS 보니까 별명이 생겼어요. 문 후보 보고는 문쩔쩔이래요. 무릎만 쩔쩔 맨다고. 그 안 후보 보니까 안초딩이라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 보고는 유배신이래요. 심상정 후보 보고는 내가 베베 꼬였다고 그랬거든. 별명이 신베베래. 그래서 홍준표는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고 홍당당이랍니다. 좌파가 무너뜨린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 피땀 흘려 우리 경제를 일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정신이고 같이 홍준표가 이깁니다. 안 그래도 후보들이 이 보수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전날, 대선 전날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는 4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별명을 붙여주고 본인에 대해서는 홍당당이라고 굉장히 스스로를 좋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또는 보수층에서 볼 때는 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전형적인 낙인 찍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전인수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남들은 약점을 파고들어서 낙인을 찍고 자신에게는 이제 당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홍당당이다라는 이 스스로의 이 자평을 했는데 뭐 예전에 이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그 천동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비유를 하자면 이 홍동설의 창시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제 사고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에 이 대해서. 선거는 그 중립지대에 있는 아직 그 스윙보터 역할을 할 만한 아직 그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있지만 네. 방금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한 연설의 경우에는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투표장에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 잠재적 그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뭐 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원래 우리 황 앵커 아부하고 칭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부하고 칭찬의 차이요. 그 뭐냐면요. 네. 칭찬은 진실이 70% 이상 아하. 섞여 있어야 진실로 보고 네. 만약에 그 아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아부하는구나 이렇게 네. 사람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런 낙인 찍기 효과도 진실이 70% 이상이면은 전혀 지지를 하지 않은 지금 현재 표심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아하. 그런데 만약에 진실이 70%가 섞이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그냥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는 있을지만은 그렇게 어떤 표심을 움직이는 좀 어렵다. 네. 제가 어떤 사람들까지는 70% 이상이다, 어떤 사람들까지는 70%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준표 후보 오늘 본인이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장관 자리를 맡길 것이다 라면서 내각에 대한 실제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권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보, 그 다음에 강성 기종노조 타파, 정교조, 그리고 종북 세력입니다. 그래서 안보는 박정희, 노동은 강성 기종노조를 제압할 수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를 제압할 분은
지금 현직 교수인데 논문 문제 검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는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그분도 지금 내부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섀도우 캐비넷에 대해서 밝혔는데 저희가 방금 그 말한 내용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특징을 보면요. 북한의 김정은 제압,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는 강성 귀족노조 타파, 또 정교조 제압, 종북 세력 척결. 자, 타파, 척결, 제압,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장욱 차장? 네. 그러니까 이 선명한 대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적폐청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적폐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뚜렷하게 그 분야별로 이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는 국방의 경우에는 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네.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 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는 이 강성 귀족 노조를 지금 일부 타겟으로 해서 뭐 그 사람들을 그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김문수 지사를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론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적폐라고 생각하는 일부 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압할 거냐, 누구를 앞세워서 제압할 거냐를 이 홍준표 지사는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 적폐 청산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적폐를 누구를 통해서 청산할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것과 좀 다르다. 이런 점을 좀 차별화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네. 그 강성 귀족 노조를 제압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마 만약에 시키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은 예.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그렇죠. 예. 과거에 금속노조니까 그렇죠. 또 강성이었죠. 강성노조예요. 최고 강성노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압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고 네. 설득을 할 수 있다. 아하.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강성 대기업 노조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들을 결국은 그 고열을 짜내는 그 통로로 이용되는 곳이거든요. 네. 저기만 좀 양보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많은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성장의 혜택을 좀 더 골고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섀도우 캐비넷에 대한 실명 거론, 사람 이름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전 검증을 거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돌긴 했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실 일찍부터, 사실 올 초부터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겠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영남 출신이 아닌 사람을 총리로 인선을 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약간 포기하고 안철수 후보 쪽은 역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인선을 맡기겠다. 공동정부의 구성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만 역시 구체적인 이름은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날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뚜벅이 유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5월 9일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찍으면 부끄러운 과거가 반복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는 부끄러운 1번 찍으시면 이 나라는 다시 부끄러운 과거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는 마크롱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도 변화와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지금 4박 5일 일정으로 마지막 5일을 뚜벅이 유세로 지금 대구, 부산, 서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뚜벅이 유세가 어떻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일단 반응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지율이 상당히 이 피치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을 때 저런 뚜벅이 유세를 시작을 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지지율 하락세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을 얼마만큼 반등시킬 수 있을지 뭐 그것은 내일 좀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새로 당선된 최연소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본인을 지금 비슷하다고 비유를 했어요. 뭐 어느 점이 가장 유사하게 닮은 겁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의석수가 작지 않습니까? 네. 마크롱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일단 의회에서의 의석수는 없는 아예 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약점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미니 정당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프랑스에서는 아예 의석이 없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또 역시 아까대로 봉화라든가 기존에 보수와 진보를 나눴던 어떤 체제가 아닌 중도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당선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도 자신과 유사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뚜벅이 유세를 나선 안철수 후보, 이 걸어 다니면서도 트레이드 마크인 두 손을 번쩍 드는 그 포즈를 취했다고 하죠?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지금 나오네요. 지금 네. 저 장면.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선거 벽보, 공식 포스터에도 내걸었던 저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늦었다. 아까 이제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고, 네. 뭐 캠프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 이제 중저음을 개발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대단히 강렬한 인상을 줬었는데 사실 이 SNS나 인터넷 속에서 패러디 영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뭐 그럴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중저음으로 그 네. 끄듬을 계속 했던 끄는 거요. 예. 네. 그 의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많이 회자되지는 않고 있고 네. 본인의 어떤 1대1로 만났을 때 어떤 이점이나 장점들이 많이 이제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캠프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결과는 구자홍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투표함을 열면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유승민 후보 마지막에 굉장히 뭐 동정이냐 아니면 격려냐 여러 유권자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 어땠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네, 젊은 층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대전 충남대에서 유세를 시작을 했고요. 네. 오후에는 서울 고려대에서 유세를 하고 이 저녁에는 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많은 이 노량진에서 이렇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층에 지금 집중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딸 유담 씨와 함께 학생들을 만나서 이 기념 촬영을 하고 이 소통을 하는 등 이 청년층의 밀착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많은 이 광화문 오피스 지구에서 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이 밤 늦게는 서울 명동에서 네.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후보들 이제 서울로 다 모여들게 될 겁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서울 한가운데서 모두들 마지막 유세를 펼칠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동 이후에는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 만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기호 4번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와 해도 되는데. 유승민 후보는 최근에 들어와서 좀 더 표정이 풀리고 마음이 많이 편해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의 발걸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근데 오늘 필리버스터 유세를 나선다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유세라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난해 초반에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했던 그 테러법에 대한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건데요. 의사진행을 길게 하면서 그 반대하는 법이 통과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 전국 때는 문재인 민주당 당시 전 대표가 국회 앞에서 또 역시 촛불 집회를 이렇게 격려하고 고무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네. 오늘 심상정 후보는 오전 11시 반부터 신촌, 네. 대학생들의 거리 신촌에서 12시간 반 동안 자정까지 12시간 반 동안요? 그렇습니다. 12시간 반 동안 아마 물론 본인이 혼자 다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해주면서 하겠는데요. 지금 심상정 후보의 목표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 자체의 목표는 아마 진보정당으로서 처음으로 대선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일 그렇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흔들리는 표심은 바로 20대, 30대 진보적인 성향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네. 바로 20, 30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움직여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필리버스터. 또 약간 하면 이제 버스킹이라고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것까지 그렇죠. 합쳐서 필리버스킹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네. 마음을 지금 끝에까지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말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킹. 아주 절묘하게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셔야죠. 그런데요, 역시 안철수 후보와 똑같이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과 본인을 비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의석 한 석 없는 신생 정당의 마크롱 후보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상기하는 마지막 유세를 필리버스터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하루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이 마크롱을 얘기했는데 네네네네. 사실은 프랑스의 마크롱이 주창하는 그런 가치는요. 열린 보수 가치예요. 네, 열린 합리적인 보수. 네. 열린 보수.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하고는 정책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 네, 진보 후보이기 때문에 열린 보수 후보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마크롱 신임 대통령과는 조금 성향과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이면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원하는 대통령 상이 따로 있으시겠죠. 뉴스탑10의 뉴스 전문가 4분, 패널분들은 어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개인 생각 플러스 국민들을 위한 생각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종대 위원의 생각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네. 그리고 화합이다. 그런 열린 대통령이 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양당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서로 누가 옳느냐,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당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당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도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다. 이런 데에서 이게 더 옳을 수도 있고 저게 더 옳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우리 미래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만 이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이렇지 아니하고 상대의 가치도 같이 포용하면서 나를 지지한 사람이나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같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속에 끌고 가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래야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래야만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동용 차장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사실 통합이니 소통이니 다 좋은 덕목이긴 합니다만 유능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통합이나 소통을 사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반 동안 뭔가를 해내고 유능하게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지금까지의 곤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절 변호사의 생각도 이어 듣겠습니다. 저는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요. 네. 어버이의 마음을 어때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기성세대, 부모인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어떤 대통령 밑에서 어떤 대통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과연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잘 기울일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자홍 차장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특정한 어떤 대통령이 아니고요. 이 유권자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권리 행사 뒤에는 우리가 맡겨놓은 국정 책임자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피지배자, 이 피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후보를 뽑아야만이 앞으로 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국민들이 후회할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저희 뉴스 탑10의 뉴스 전문가 4분이 원하는 대통령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자 여러분이 또 원하시는 대통령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대통령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뽑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